청코너 메갈로돈. 수중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험한 포식자로 알려져 있죠. 한 입에 낚싯배를 박살낼 수 있는 냉혈한 사냥꾼이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보트가 필요하겠군요. 그런데 만약 메갈로돈이 또 다른 거대한 수중괴물과 대면한다면 어떨까요? 홍코너 모사사우루스. 고대 공룡 파충류로 약 8천만 년 전에 넓은 대서양에 살았습니다. 주로 큰 물고기, 거대한 거북이, 다른 모사사우루스, 그리고 심지어 새까지 잡아먹었어요. 제가 메뉴에 포함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하하. 하지만 이 파충류가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거대한 상어를 물리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두 괴물을 몇 가지 범주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크기부터 시작해보죠. 메갈로돈은 300만 년 전에 멸종되었지만 여전히 바다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험한 포식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갈로돈의 실제 크기를 추측할 수 있을 뿐이죠. 이 고대 상어의 유일한 흔적은 이빨과 척추뼈입니다. 저희 할머니 생각나네요. 틸리를 항상 여기저기 빼놓곤 하셨죠. 하지만 추정과 컴퓨터 모델링의 도움으로 과학자들은 메갈로돈의 길이가 약 15m 정도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뉴욕 지하철 열차 길이와 비슷해요. 물론 지하철은 아무도 잡아먹지 않죠. 이제 그 상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사사우루스의 크기 또한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지만 이 괴물의 평균 길이는 약 11m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쿨버스 정도 길이죠. 그런데 2016년 과학자들은 역사상 가장 큰 모사사우루스를 발견했습니다. 그 길이가 무려 18m였어요. 지금까지 가장 키가 큰 사람이 2.4m였으니까 모사사우루스가 7배나 더 큰 거예요. 이 정도 산수는 할 줄 안다고요. 크기 면에서는 모사사우루스가 우세합니다. 1대0으로 고대 파충류가 앞서갑니다. 다음 분야는 무게입니다. 메갈로돈부터 살펴볼게요. 메갈로돈 종 중에서 가장 거대한 개체는 27톤에서 59톤이라는 엄청난 무게였습니다. 빈 보잉 737의 무게보다 더 무거워요. 간식과 음료수를 씻지 않은 상태일 때 말이에요. 비록 모사사우루스가 더 길지만 제형 때문에 무게가 그리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다 자란 종은 14톤에 이를 수 있지만 이건 메갈로돈 무게의 절반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다 자란 대왕고래는 무게가 100톤 또는 그 이상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래는 메갈로돈이나 모사사우루스 같은 최상위 포식자는 아니에요. 이 범주에서 메갈로돈이 앞서서 첫 번째 포인트를 얻습니다. 1대1. 다음으로 속도와 민첩성으로 넘어갑니다. 메갈로돈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물고기는 아니었습니다. 약 시속 18km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가장 빠른 바다생물은 돛새치입니다. 돛새치는 시속 109km로 수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갈로돈이 수상세계 최고의 포식자가 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기껏해야 시속 3.2km의 속도로 수영하죠. 반면 메갈로돈의 최대 약점은 민첩성과 기동성입니다. 실제로 메갈로돈은 50톤 트럭과 같아서 방향을 빨리 틀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공격할 때 오직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데 두 번째 공격을 하려고 돌아가는 동안 먹잇감이 달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모사사우루스가 헤엄칠 수 있는 정확한 속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모사사우루스의 수영 스타일이 뱀장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꼬리로 밀고 나가면서 작은 옆 지느러미로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이 방법 덕분에 모사사우루스는 놀라운 기동성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론적으로 이 방법이 모사사우루스를 물 밖으로 뛰어오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주라기 월드의 한 장면처럼요. 하지만 모사사우루스가 헤엄칠 수 있었던 정확한 속도를 알아내기 위해 이 고대 파충류에 더 많은 잔해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속도와 기동성 면에서 점수는 메갈로돈에게 갑니다. 2대1로 역대 최대 상어가 앞서갑니다. 다음 분야는 전투 장비입니다. 우선 메갈로돈의 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메갈로돈의 거대한 이빨입니다. 이빨은 삼각형 모양으로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18cm에 달했습니다. 메갈로돈의 이빨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 중 가장 큰 것으로 여겨집니다. 게다가 이빨이 250개나 됐어요. 이빨이 5줄로 늘어서 있었고 고래와 다른 고대 생물들의 두꺼운 피부를 쉽게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턱 자체도 대단했어요. 폭이 2m였어요. 보통 사람은 똑바로 선 채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죠. 어리석은 셀카의 배경으로 좋겠네요. 거대한 주둥이와 결합된 근육의 힘 덕분에 메갈로돈의 무는 힘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모사사우루스의 주요 무기는 턱입니다. 턱에는 40에서 50개의 날카롭고 거대한 이빨이 있었어요. 원뿔형으로 생겼고 아무리 두꺼운 피부라도 뚫을 수 있었죠. 마치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요.
그리고 턱 자체가 뱀의 턱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모사사우루스는 씹지도 않고 거대한 먹이를 삼킬 수 있었어요. 발견된 모사사우루스의 일부 흔적에서 완벽하게 보존된 물고기의 잔해가 발견되었고 그 길이가 1m에 달했습니다. 모사사우루스의 머리는 길이가 0.7m 정도였어요. 이 턱이 메갈로돈을 통째로 삼킬 정도는 아니었지만 상당한 부분을 물어뜯거나 심지어 꼬리를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투 장비 면에선 모사사우루스가 점수를 얻습니다. 현재 점수는 2대2로 동점입니다. 마지막 분야는 전투 기술입니다. 비록 메갈로돈이 거대한 몸체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었지만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이르게 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능이죠. 과학자들은 메갈로돈 이빨에 물린 흉터가 있는 많은 고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이 거대한 상어의 사냥 전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메갈로돈은 다른 해양 생물들의 약점을 발견할 줄 알았고 중요한 장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잔해들은 골절이 많았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피해 상대는 메갈로돈의 50톤 공격을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콘크리트 벽을 쉽게 뚫을 수 있는 위력이죠. 고래는 이에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전략과 전술의 도움으로 메갈로돈은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먹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메갈로돈은 고래가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꼬리와 지느러미를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대가 무방비 상태가 되면 말 그대로 저녁상이 차려진 거였어요. 매복을 좋아하는 상어들과는 달리 모사사우루스는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모사사우루스의 많은 잔해에 다른 모사사우루스의 이빨 자국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사사우루스가 서로 잡아먹으려고 싸운 것인지 영역 다툼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싸움이 잔인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뼈에는 골절이 많았지만 모사사우루스는 상대를 들이박아 공격하진 않았어요. 대신 머리를 입에 물고 적극적으로 물어뜯고 몸부림치면서 뼈를 부러뜨린 거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현대 악어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모사사우루스들은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어서 멀리서 상대를 보고 갑자기 공격할 수 있어요. 본격적인 싸움으로 넘어가기 전에 보너스 라운드입니다. 관객 인기상이죠. 메갈로돈은 많은 영화, TV 시리즈 그리고 만화에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메갈로돈은 관객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메갈로돈이 완벽한 포식자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저라면 메갈로돈에게 한 표를 행사할 거예요. 반면에 모사사우루스는 대중문화에서 그다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사사우루스가 거대한 백상아리를 한 입에 잡아먹는 장면은 전 세계 관객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이 공룡은 스타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싸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요. 아, 벨이 울렸어요. 이제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 알게 될 거예요. 선수들은 북미 연안의 바다에서 만납니다. 모사사우루스는 멀리서 메갈로돈을 발견하고 먼저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모사사우루스의 이빨은 충분히 크지 않고 메갈로돈에게 상처 하나 남기지 않습니다. 이제 거대한 상어가 파충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모사사우루스는 매우 민첩해서 쉽게 메갈로돈의 느린 타격을 피합니다. 둘은 멀리 떨어집니다. 이제는 전술을 바꿀 때예요. 메갈로돈은 속임수를 쓰기로 합니다. 모사사우루스는 크긴 하지만 여전히 파충류입니다. 즉, 공기로 숨쉬고 물속에서 숨을 참으면서 수영한다는 거죠. 메갈로돈은 모사사우루스를 함정으로 유인하며 더 깊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물이 깊어지자 고대 파충류는 불편함을 느끼고 실수를 저지릅니다. 메갈로돈은 지느러미와 꼬리를 공격하여 적의 기동력을 빼앗습니다. 일단 모사사우루스가 꼬리를 잃으면 전투는 끝납니다. 메갈로돈은 자신이 바다의 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고 당장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올라섭니다. 메갈로돈은 지금까지 살았던 상어 중 가장 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물고기 중 하나이자 가장 큰 포식자였죠. 기록된 제일 큰 백상아리보다 3배 이상 더 길어요. 또 암컷은 수컷보다 약 2배 더 큰 걸로 밝혀졌어요. 그 당시 자동차가 있었다면 메갈로돈은 이빨로 건드리지 않고도 작은 차를 삼킬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 매그는 너무 크고 강력해서 천 적이 없었어요. 바다에서 바다로 자유롭게 헤엄치는 무관의 바다의 왕이었어요.
이 범세계주의적인 생명체는 그때도 나라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미국에서 유럽, 호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발견되었어요. 매그의 화석은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었어요. 모두들 남극 대륙은 건너뛰네요. 과학은 메갈로돈이 36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무시무시한 이름인 메갈로돈은 크다라는 뜻의 메가스와 이빨이라는 뜻의 오돈이라는 두 개의 그리스 단어에서 유래되었어요. 합쳐서 큰 이빨을 의미하는데 확실히 그 이름에 걸맞았죠. 그 이빨 하나가 사람 머리 크기와 같아요. 5개의 무시무시한 줄에 걸쳐 총 276개의 거대한 이빨을 갖고 있었어요. 모든 역사에서 오직 몇 마리의 검치호랑이와 티라노사우루스만이 그와 비슷한 더 큰 이빨을 가졌었죠. 바로 그런 게 제가 보고 싶은 대결이에요. 메갈로돈은 수백만 년 전에 사라졌고 현대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거대한 이빨만을 남겨두었죠. 바다의 약 80%만이 탐험되었어요. 그러니까 해저에 뭐가 숨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걸 해낼 수 있다고 해도 매그와 마주칠 가능성은 낮아요. 우리처럼 상어들은 따뜻한 연한 해역을 선호했어요. 심해에서 사는 건 짐승들에게 너무 추울 거고 음식도 부족할 거예요. 또 몸 전체는 그 밑에 거대한 수압에 짓눌리는 걸 피하기 위해 진화해야 할 거예요. 이들이 아직까지 존재할 것 같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제 메갈로돈의 출현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그것이 백상아리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메갈로돈은 다른 물고기과에 속하며 아마도 거대한 샌드타이거 상어처럼 생겼을 거예요. 납작한 주둥이에 작은 눈, 등지러미는 뒤로 움직였어요. 모래상어는 크기가 거의 같은 2개의 등 지느러미를 갖고 있어요. 색깔은 밝은 갈색이고 배는 하얀색이에요. 온몸에 모래상어와 같은 갈색, 빨간 반점을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메갈로돈을 화석으로 처음 발견했을 때 무시무시한 걸로 생각하곤 했었죠. 때는 르네상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사람들은 바위 속에서 이빨을 발견했어요. 처음에 이 이빨은 용이나 뱀의 혀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이빨의 주인이 어떻게 생겼을지에 대해 그린 첫 그림이에요. 무서운 코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거대한 주둥이를 가졌죠. 메갈로돈은 보통 거대한 백상아리의 한 종류로 묘사되지만 이건 흔히들 하는 오해예요. 사실 오늘날의 백상아리의 조상들은 매그와 같은 시기에 존재했었어요. 하지만 둘은 친한 친구가 아니었고 심지어 서로 경쟁했었죠. 백상아리는 더 작은 크기와 민첩성을 이용하여 매그의 먹이를 빠르게 잡아채는 더 나은 사냥꾼이었어요. 또 자신들의 절반 크기밖에 되지 않는 매그 새끼들을 먹는 걸로도 알려져 있죠. 이게 멸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또 우리에겐 메갈로돈이 먹이 사슬의 잔인한 사냥꾼, 왕이었단 증거가 있어요. 무기고의 첫 번째 전투 도구는 타격용 공성 망치였어요. 메갈로돈은 먹이를 기습했을 거예요. 칠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죠. 놓치면 두 번째 라운드는 오래 걸릴 거예요. 메갈로돈의 기동성은 대형 트럭에 필적했어요. 백상아리가 어른 매그와 정면 대결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음식을 훔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걸로 매그에게는 더 큰 물고기와 고래만이 남았지만 고래들이 더 시원하고 새로운 바다로 헤엄치면서 식량 공급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고래들은 우리의 친구 매그를 뒤로 하고 더 추운 온도를 선호하도록 적응했어요. 메갈로돈은 굶주림 또는 빙하기 때문에 멸종되었어요. 메갈로돈은 백상아리보다 현대의 황소상어에 더 가까웠어요. 짧은 주둥이, 납작한 아래턱, 거대한 무게와 크기를 지탱해줄 커다란 가슴 지느러미. 무서워 보이긴 하지만 이 상어들은 사실 가족을 보살피는 녀석들이었어요. 몇몇 메갈로돈 보유구역이 플로리다, 메릴랜드, 파나마에서 발견되었어요. 얕은 물에서 새끼를 낳았어요. 우린 이 지역에서 발견된 수많은 작은 메갈로돈 이빨로 이 사실을 알았어요. 보모도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메갈로돈 이빨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들의 지저분하고 공격적인 식습관 때문에 상어들은 정기적으로 이빨을 잃었어요. 일주일에서 2주일마다 한 세트의 치아를 잃죠. 일생이면 4만 개에 달해요. 치아 요정으로부터 돈을 엄청 받았겠어요. 이 때문에 메갈로돈의 이빨은 계속해서 해저로 떨어졌죠. 우리에게 다행스럽게도 그게 상어의 뼈대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라서 이렇게나 많은 이빨들이 남아서 화석화된 거예요. 매그 이빨에 대한 첫 발견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초기 발견자들은 매그의 이빨이 고대 뱀 생물들의 석화된 혀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그걸 혀돌이라고 불렀어요. 꽤 멋졌겠지만 메갈로돈은 공룡과 같은 시기에 존재했다는 것도 흔한 오해예요. 공룡들은 약 6,600만 년 전에 멸종되었지만 메갈로돈은 훨씬 후에 왔어요. 가장 오래된 매그 화석은 2,300만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날짜를 딱 집어 알아내긴 어려워요. 어쨌든 아직 달력이 발명되지 않았거든요. 이들은 인간이 진화하기도 전에 멸종됐어요. 최초의 인간을 칭하는 멋진 이름을 가진 초기 호모사피엔스는 약 250만 년 전에 등장했어요. 하지만 메갈로돈 상어가 멸종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고래의 개체수는 이 녀석들이 마지막까지 있었기 때문에 급격히 감소했어요. 그래서 잡아먹을 수 있는 고래는 훨씬 적을 거예요. 또 고래들은 훨씬 더 똑똑해졌고 새로운 방어적인 움직임을 배워서 사냥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죠. 매일 약 12톤의 음식을 먹은 걸로 추정돼요. 크라켄은 전설적인 바다 괴물인 대왕 오징어예요. 여러분이 본 것 중 가장 큰 오징어죠. 그리고 만약 이 괴물이 존재했다면 세상은 몰라보게 변했을 거예요. 크라켄은 강력한 촉수를 갖고 있어요. 끝에 빨판이 있는 단단한 근육은 탈출이 불가능해요. 크라켄은 배를 두 동강 내거나 그냥 깊은 곳으로 끌어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크라켄의 가장 최악인 점은 크기예요. 옛날 선원 이야기에 따르면 그 크기는 거의 축구장 10개 정도라고 해요. 크라켄이 축구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크라켄 전설에 따르면 이 괴물이 너무 커서 선원들이 그걸 작은 섬으로 착각했다고 했어요. 과거 몇 세기 동안 그런 야수를 물리치는 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크라켄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자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네, 세계의 모든 바다에 모든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거대한 괴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서식지에 크라켄의 경쟁자가 있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개체 수가 견고하게 증가할 거예요. 크라켄은 거대하기 때문에 많은 음식을 필요로 할 거고 그래서 다른 큰 바다 동물들의 수가 크게 감소할 거예요. 흰 긴수염고래, 백상아리, 다른 거대한 오징어, 모든 큰 바다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질 거예요. 크라켄은 두 종류 속에 속해요. 이 종에는 오징어와 문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생물들이죠. 크라켄은 숙련된 사냥꾼이고 절대 야외에서 싸우지 않을 거예요. 대왕 오징어는 깊은 물에서 살고 모든 동물 중에서 제일 큰 눈을 갖고 있어요. 오징어의 눈은 정찬용 접시만 해요. 이것 덕분에 멀리서도 먹이를 볼 수 있죠. 비슷하게 크라켄은 음파 탐지기가 크라켄을 잡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 배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보다 한 수 위일 거예요. 그리 좋진 않죠. 1857년 오징어 부리가 덴마크 해안에서 발견됐어요. 남반구 어딘가의 바닷물 속에 유령처럼 검은 그림자가 깊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수상할 정도로 낮게 헤엄치며 메갈로돈이 다음 먹이를 찾고 있어요. 백상아리를 닮았지만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큰 백상아리 크기의 3배에 달하고 그 위협적인 외모는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하여 궁극적인 자연계의 포식자로 발전했어요. 수백만 년 동안 무시무시한 진화적 특성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유지됐습니다. 날카로운 감각으로 5km 이내에 있는 먹이를 감지해요. 바다 밑으로 헤엄치면서 위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천천히 헤엄치고 있는 바다 거북을 따라가고 있어요. 메갈로돈은 거북이를 스토킹하면서 거북이에게 달려들 적절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시속 18km의 속도로 헤엄쳐 올라가 충돌해서 거북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할 계획이에요.
가까이 다가가다가 메갈로돈의 예민한 감각은 근처에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거북이를 쫓고 있는 것을 멈추고 방향을 바꿔 훨씬 더 큰 또 다른 물체를 마주해요. 메갈로돈은 아마도 지구상에 살았던 가장 큰 해양 포식자이고 바닷속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지만 오늘은 달라요. 근방에 새로운 상대가 나타났어요. 비슷한 평판을 가지고 있고 메갈로돈의 흉포함에 필적하는 상대예요. 이 알 수 없는 생명체는 사냥터를 두고 경쟁하려고 해요. 도전자는 리비아탄입니다. 바다거북이 이 순간을 가능한 한 빨리 도망갈 기회로 삼는 동안 이 두 최고의 포식자들은 누가 바다 최고의 왕으로 군림할지 결정할 준비를 하면서 멀리서 서로를 평가하고 있어요. 메갈로돈은 300만 년에서 2300만 년 전 사이에 대양을 지배했고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그리고 호주를 둘러싼 바닷속 지구 구석구석에 퍼져 있었습니다. 주 무대는 주로 먹이가 풍부한 연안 지역이었어요. 바다거북, 고래, 바다표범, 돌고래, 다른 상어들을 사냥하면서 일생에 걸쳐 해안과 깊은 바다 사이를 오가며 살았습니다. 점점 넓어지는 활동 영역과 다양한 먹이의 범위 때문에 메갈로돈의 크기는 길이가 20m에 달할 수 있었어요. 먹이를 잡고 뼈를 물을 수 있는 두껍고 튼튼한 이빨로 무장한 메갈로돈의 무는 힘은 28만 2685kN에 달했는데 이것은 티라노사우루스보다 거의 4배나 더 강합니다. 그들의 전술은 먹이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아래에서 매복하다가 들이받는 거였어요. 더 큰 먹이는 지느러미를 물어 뜯어 무력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일단 움직이지 않게 되면 가슴을 물어 뜯었어요. 턱에는 약 276개의 무서운 톱니 모양의 이빨이 있고 길이는 17cm에 옆면은 들쭉날쭉했어요. 메갈로돈의 경쟁자인 리비아탄은 길이가 30cm에 달하는 다양한 크기의 이빨 2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목표물을 관통할 수 있어요. 엄니를 제외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은 현존한 동물의 이빨 중 가장 큰 것들이었어요. 비록 리비아탄이 전체 크기 면에서는 메갈로돈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 길이는 17.5m까지 크게 자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 못지않게 인상적이었어요. 주로 남반구 안에 살았고 900만 년에서 1000만 년 전 짧은 기간 동안만 존재했습니다. 비록 메갈로돈과 비슷한 먹이를 사냥했지만 다른 사냥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먹잇감을 쫓아가서 지칠 정도로 피곤하게 만든 다음 머리로 받고 물어 뜯는 방식으로 끝을 냈죠. 또한 무기면에서 더 적응력이 있어요. 훨씬 더 큰 뇌가 있었거든요. 온혈 포유류로서 지능이 뛰어나고 중요한 순간에 전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 더 빠른 사고가 가능했어요. 메갈로돈은 순전히 본능에 따라 움직였어요. 그리고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비록 이 두 거인이 존재하면서 바다를 누비던 시대 사이에는 수백만 년의 차이가 있지만 둘은 역사상 짧은 시간에 공존했어요. 서로의 영역이 겹칠 때 둘은 지구상에서 일어난 가장 서사적인 충돌을 일으켰어요. 이 메갈로돈의 영토는 한 번도 위협받은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요. 리비아탄은 훨씬 더 큰 메갈로돈을 관찰하면서 접근합니다. 리비아탄은 먼저 공격하기를 꺼려요. 왜냐하면 보통 이전에 마주친 것들은 즉시 탈출하려고 시도해서 추적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메갈로돈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메갈로돈의 본능은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예상대로 먼저 선제 공격을 해요. 리비아탄을 들이받는 것을 목표로 물속을 미끄러지듯 전속력으로 헤엄칩니다. 리비아탄도 도망치려고 몸을 돌려 스스로를 보호되지 않은 상태에 놓이게 하는 대신 똑같이 행동해요. 이 두 물속 거인은 물을 가르며 정면 대결을 앞두고 있어요. 메갈로돈은 상대가 꼬리를 보이며 도망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해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이 검증된 전술로 승리하지 못할 거라고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메갈로돈은 다가오면서 빠르게 아래로 헤엄쳐 내려갑니다. 상대보다 빠르고 민첩해요. 거리를 두면서 아래에서 움직여요. 리비아탄은 훨씬 더 느리게 움직이며 제때 몸을 돌리지 못해요.
메갈로돈은 위로 방향을 틀어 리비아탄의 부드러운 아랫배를 공격하여 강제로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크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어요. 리비아탄은 계속 방향을 틀지만 강력한 턱으로 공격자를 붙잡기에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메갈로돈은 쉽게 이빨 함정에서 헤엄쳐 나가며 꼬리와 지느러미를 조준해서 작은 조각을 물어 뜯어내고 재빨리 후퇴하는 루틴을 계속 반복하며 리비아탄의 방어를 무력화시키려고 해요. 이 전술은 효과적이지만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메갈로돈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냥을 끝내버리려고 노력하면서 남은 힘을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저항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리비아탄은 상대가 되지 않아요. 상대의 속도가 훨씬 뛰어나요. 그리고 지느러미와 꼬리를 계속 물어뜯는 것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상대의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고 끊임없는 공격에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헤엄쳐 도망치려 하면서 필사적으로 공격자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해요. 메갈로돈은 탈출을 시도하는 리비아탄을 쫓아가면서 이번이 이를 끝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깨닫습니다. 리비아탄은 헤엄치면서 큰 꼬리를 휘둘러서 메갈로돈의 추가 공격을 물리치려고 해요. 메갈로돈에 부딪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리비아탄은 계속 헤엄쳐가면서 쉽게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반면에 메갈로돈의 에너지는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요. 리비아탄의 전략은 효과가 있고 이제 느긋한 속도로 계속 헤엄치고 있습니다. 메갈로돈은 결국 에너지가 소진되어 같은 속도로 계속할 수 없게 돼요. 하지만 메갈로돈의 본능적인 오만함은 포기할 줄 모르고 진화에 있어서 결코 도망치는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없었어요. 도망가야 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수백만 년 동안 메갈로돈은 절대 패배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어요. 싸움이 계속되자 이것은 마라톤 선수와 단거리 주자의 대결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리비아탄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현명하게 보존하고 있어요. 반면에 에너지가 부족한 메갈로돈은 계속 추격을 하고 있지만 꼬리를 흔들 때마다 속도가 느려져서 추격을 계속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적이 지쳤다는 것을 깨달은 리비아탄은 메갈로돈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이제 지배적인 속도와 기동성으로 거대한 턱을 벌리고 메갈로돈의 척추를 잡아 전투를 끝내고 승리를 확인해요. 도전자 리비아탄은 고대 메갈로돈에 비하면 초보예요. 하지만 진화 덕분에 결국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것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최고의 포식자, 그리고 틀림없이 가장 위대한 포식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했어요. 불행하게도 그것은 짧은 통치였어요. 아니요, 왕좌를 차지할 더 크고 더 우월한 적이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세계는 변화하기 시작했고 지구는 곧 냉각기를 거치게 돼서 리비아탄의 주요 먹잇감을 멸종시킬 거예요. 이 거대한 동물을 지탱할 수 있는 식량원이 없다면 계속 살아갈 수가 없죠. 하지만 다른 비슷한 포식동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비슷한 특징을 가진 범고래가 결국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메갈로돈이 왕좌를 탈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전의 성공적인 전략과 더 다양한 식량 공급원은 메갈로돈의 장기 생존을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훨씬 더 차가워지고 전 세계적으로 훨씬 얕아지면서 메갈로돈은 번식하기 더 어려워졌어요. 새끼를 키우는 데 필요한 적절하고 얕은 지역들이 빠르게 사라졌고 메갈로돈 또한 결국 멸종했어요. 그리고 이전의 적수처럼 다른 작은 상어들도 얕은 물에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었고 더 다양한 포식자들이 바다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마치 뭔가 물 밖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어선 밑에 물에 거품이 일어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물이 끓는 것 같아요. 갑자기 거대한 턱과 반짝이는 이빨이 보여요. 몇 초 후 거대한 상어가 물 밖으로 뛰쳐나와 배를 한 입에 씹어버려요. 메갈로돈이었어요. 지구상에서 존재했던 가장 큰 물고기죠. 우린 메갈로돈을 오랫동안 이렇게 상상했어요. 백상아리의 확대 버전으로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들의 외모에 대해 계속 논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거대한 상어의 이미지가 틀렸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확신하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바로 크기예요. 약 15m 정도죠. 이건 스쿨버스만큼 크고 지하철 차량 길이에 버금가는 크기예요. 평균적인 사람의 8.5배죠. 이걸 현대 백상아리와 비교해 봅시다.
메갈로돈은 3배 더 커요. 하지만 이건 어림짐작일 뿐이에요. 우리에겐 온전히 보존된 메갈로돈 골격이 없어요. 그건 메갈로돈이 뼈가 아니라 연골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메갈로돈이 멸종한 이래 360만 년이 지나서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발견된 건 치아와 척추 몇 개뿐이에요. 비교하자면 공룡은 약 6,600만 년 전에 멸종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단단한 뼈는 완벽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공룡의 골격에 대한 다양한 예시가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빨과 턱을 바탕으로 메갈로돈의 크기를 계산했어요. 이건 이빨 하나예요. 약 18cm 길이죠. 손바닥보다 더 커요. 그리고 현대 백상아리 이빨보다 3배 정도 커요. 메갈로돈의 턱은 폭이 2m였고 이빨이 5줄이나 있었어요. 총 276개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들이었죠. 다른 보존된 유골은 척추예요. 이것은 150개의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폭은 각 15cm 정도 돼요.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었는데 메갈로돈이 신선하고 차가운 우유를 좋아했거든요. 아니라 거대한 상어의 막대한 질량을 척추뼈가 견뎌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 화석들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모형을 만들었고 메갈로돈의 대략적인 크기만을 계산했어요. 하지만 이보다 더 클 수는 없었을 거예요. 모든 건 호흡 때문이에요. 물고기가 클수록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해요. 그 말은 아가미 영역이 더 넓어야 한단 거죠. 이것은 물을 여과해 산소를 모으는 기관이에요. 메갈로돈이 조금이라도 더 크면 숨 쉬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15m가 개별적인 최대 크기라고 믿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이들은 몇 미터 더 작았어요. 이제 무게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평균적으로 한 메갈로돈은 30에서 35톤 나갔어요. 비교하자면 백상아리는 무게가 1톤인데 이건 30배 정도 가벼운 거예요. 진짜로요. 스쿨버스는 7.5톤으로 4배 가벼워요. 메갈로돈의 무게는 빈 보잉 737과 비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대의 흰긴 수염 고래는 크기와 무게에서 메갈로돈을 능가해요. 30m 대 15m예요. 거의 2배나 더 길죠. 흰긴 수염고래 무게는 약 180톤이에요. 이건 메갈로돈 6마리나 여객기 6대 정도예요. 아니면 성인 코끼리 33마리에 맞먹죠. 이 비교 방식 마음에 들지 않나요? 이제 메갈로돈의 외모예요. 과학자들은 이게 백상아리처럼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요. 메갈로돈은 다른 어류과에 속하는데 아마도 거대한 샌드 타이거 샤크처럼 생겼을 거예요. 납작한 코에 작은 눈, 등지러미는 뒤로 움직이죠. 샌드 샤크는 크기가 같은 2개의 등지러미를 갖고 있어요. 색은 밝은 갈색의 흰 배를 갖고 있죠. 샌드 샤크처럼 몸 전체에 갈색 반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린 화석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부터 메갈로돈이 무섭다고 여겨왔어요. 그때는 르네상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사람들이 바위 속에서 이빨을 발견했어요. 처음에 이 이빨은 용이나 뱀의 혀로 생각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이빨의 주인이 어떻게 생겼을지 보여주는 첫그림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코와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거대한 주둥이죠. 또 메갈로돈이 먹이사슬의 잔인한 사냥꾼이었을 거란 증거도 있어요. 이들의 무기고의 첫 번째 전투 도구는 공성 망치였어요. 하지만 메갈로돈은 느린 수영 선수였어요. 시속 18km까지밖에 가속할 수 없었죠. 비교하면 현대의 백상아리는 먹이를 먹기 위해 단숨에 시속 50km까지 갈 수 있어요. 가장 빠른 수영 선수는 시속 10km밖에 못 가요. 그럼 행운을 빌어요. 하지만 메갈로돈은 엄청난 질량을 갖고 있어요. 느리긴 하지만 공성 망치는 엄청난 힘을 가졌어요. 메갈로돈은 먹이를 기습 공격했어요. 딱 한 번 맞힐 기회가 있었죠. 놓치면 2라운드까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을 거예요. 메갈로돈의 기동성은 대형 트럭에 견줄만 했어요. 하지만 들이받는 게 성공적이었다면 먹잇감은 놀라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이 시점에서 메갈로돈은 먹잇감의 지느러미와 꼬리같이 취약한 지점을 겨냥했어요. 과학자들은 메갈로돈 이빨 자국이 있는 많은 고대 고래의 잔해들을 발견했어요. 알고 보니 거대 상어는 자신의 먹잇감의 중요한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걸 공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먹이가 움직이지 못하면 메갈로돈이 이빨을 드러냈어요. 성인 한 명이 열린 턱에 완전히 서서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추정에 따르면 메갈로돈의 무는 힘은 거의 11톤이라고 해요. 날카로운 이빨 끝에 SUV 3대의 무게가 집중되어 있는 걸 상상해보세요. 이건 가장 큰 백상아리가 무는 것의 9배, 그리고 현대의 물기 기록자인 바다 악어의 6배에 달해요. 자, 메갈로돈의 잔해가 발견된 곳의 지도를 보세요. 남미, 북미, 유럽, 아시아, 호주예요. 그는 모든 바다의 대장이었고 지구상의 어느 곳도 편안히 누볐어요. 우린 심지어 민물 퇴적물에서 거대한 상어의 잔해를 발견하기도 했어요. 아마도 사냥하러 강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나 봐요. 다른 과학자들은 메갈로돈이 포식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해요. 모두 그 크기 때문이에요. 빠르게 헤엄칠 수 없었고 백상아리처럼 짧은 돌진도 할 수 없었어요. 만약 먹이가 도망치려고 하면 메갈로돈은 절대 따라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서둘러 추격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문제는 메갈로돈의 골격이에요. 연골은 뼈보다 약해요. 그래서 거대 상어의 근육 구조는 애초부터 그렇게 거대하고 튼튼하지 않았어요. 메갈로돈은 심지어 청소부였을 수도 있고 싸움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제 고대 상어가 멸종한 이유 중 하나예요. 메갈로돈은 온도가 섭씨 12도인 얕고 따뜻한 물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300만 년 전에 기후가 추워졌어요. 이게 메갈로돈의 영토와 많은 식량을 앗아갔죠. 거대 상어의 주식이었던 원시 고래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빠른 포식자들이 남은 음식을 가져갔어요. 메갈로돈은 굶기 시작했죠. 진화 과정에서 새로운 선수가 등장해요. 현대 범고래의 조상인 이빨고래죠. 떼지어 살았고 메갈로돈보다 두뇌가 더 컸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메갈로돈과 경쟁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메갈로돈의 어설픈 점을 이용했어요. 범고래 무리는 거대 상어를 상대로 한 경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었어요. 많은 과학자들은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상어가 사라진 이유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메갈로돈이 아직 살아있고 우리 행성의 어두운 물속을 떠돌고 있다는 이론이 있어요. 몇몇 호주 어부들이 믿을 수 없는 크기의 상어를 만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 증언들을 확인해 줄 수 없었죠. 이 이론의 팬들은 거대한 상어가 인간의 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깊은 물에 숨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마리아나 해구요.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이죠. 에베레스트 산을 물에 집어넣은 것보다 더 깊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메갈로돈의 이빨이 발견됐어요. 하지만 과학에 따르면 그런 거대 상어가 마리아나 해구에 살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첫째로 거긴 너무 추워요. 메갈로돈은 아마 냉혈 동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환경의 따뜻함을 이용해야만 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나 해구의 물은 약 섭씨 4도 정도로 차가워요. 더 깊을수록 햇빛이 닿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압력이에요. 10m 깊이마다 압력은 1기압씩 증가해요. 즉 30m 깊이의 물은 표면에서 느끼는 것보다 3배나 더 강하게 여러분을 압박해요. 메갈로돈의 약한 근육과 연골은 마리아나 해구 깊이 잠수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음식이죠. 바다 표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살아있는 생물은 적어져요. 메갈로돈은 3에서 7m에 이르는 원시 고래를 먹었어요. 마리아나 해구에는 작은 물고기만 서식해요. 메갈로돈은 절대로 못 잡을 거예요. 그리고 크기로 판단하건대 메갈로돈이 한 일의 전부는 먹이를 먹고 다시 먹이를 찾는 것이었죠. 사람의 몸무게와 비교해보죠. 보통 사람은 1일 2000칼로리를 섭취하며 평균 체중은 약 80kg이에요. 메갈로돈은 그보다 무게가 470배 더 나갔고 더 많은 칼로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나 해구에 사는 물고기들을 모두 합해도 메갈로돈은 며칠밖에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 물론 이 모든 이론들이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게 현명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해양을 지배했던 가장 크고 사나운 포식자. 메갈로돈 상어는 수백만 년 전에 멸종되기 전까지 수세기 동안 바다를 지배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상어의 잔해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바다 짐승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보통 사람의 손 크기만한 거대한 이빨 화석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메갈로돈 이빨의 길이 측정에 기초한 계산을 사용하여 선사시대 상어의 크기를 추정했어요.
평균적으로 메갈로돈 상어의 크기는 길이가 10m였습니다. 가장 큰 종의 길이는 17m까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거대한 상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플로리다 자연사 박물관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이빨 길이 방법을 사용하여 상어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 메갈로돈 이빨의 3D 복사본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잘못됐어요. 같은 상어의 크기를 학생들마다 다르게 계산했고 그들의 추정치는 12m에서 55m까지 다양했습니다. 수석 고생물학자가 학생들의 계산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메갈로돈 크기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방법이 전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이가 아닌 메갈로돈 이빨의 너비로 메갈로돈의 크기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명했어요. 메갈로돈의 평균 길이는 약 20m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길이의 거의 2배고 평균 메갈로돈은 2대의 스쿨버스 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갈로돈의 뼈대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상어 뼈는 대부분 연골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빨리 부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히도 상어는 일생 동안 계속해서 이빨이 빠지고 다시 자랍니다. 상어 한 마리는 일생에 4만 개의 이빨을 갈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빨만으로 여러 종류의 상어를 연구해왔습니다. 메갈로돈 상어는 약 276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빨이 빠지면 해저에 떨어져서 수백만 년 동안 머물며 화석화되었어요. 과학자들이 그 이빨을 발견했고 그것이 메갈로돈의 존재에 대한 유일한 실제 기록입니다. 메갈로돈이라는 단어는 거대한 이빨을 의미합니다. 이빨의 길이가 약 18cm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백상아리의 가장 큰 이빨은 길이가 7cm밖에 되지 않아요. 더 큰 이빨을 찾으려면 6,500만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엄청난 이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길이가 무려 30cm에 달했습니다. 메갈로돈의 치아는 전 세계에서 발견되었어요. 그 시대의 다른 해양동물과는 달리 메갈로돈은 여러 해양에 걸쳐 서식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상어와 해양동물들은 한 해양이나 바다에만 국한되어 서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갈로돈 이빨은 남극의 차가운 얼음물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어 왔어요. 메갈로돈은 영화나 TV쇼에 출연할 때 거대한 버전의 백상아리로 묘사됩니다. 과학자들은 이전에 메갈로돈과 백상아리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유래했다고 믿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메갈로돈은 백상아리 조상의 최대 적이었던 넓은 이빨 마코 상어였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말은 메갈로돈이 결국 백상아리와 그렇게 비슷한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는 뜻입니다. 사실 메갈로돈은 백상아리보다 코가 더 짧았고 가슴 지느러미가 더 길었기 때문에 더 우람하고 위협적인 체격을 가졌을 거예요. 메갈로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상어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존재했던 물고기 중 가장 큰 물고기 중 하나였습니다. 메갈로돈은 매일 1134kg의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메갈로돈의 식단은 큰 물고기종, 돌고래, 그리고 심지어 다른 종의 상어들로 구성되었어요. 메갈로돈 이빨 자국이 있는 고대 고래뼈 화석도 발견되었어요. 메갈로돈이 고래의 크기에 겁먹지 않고 과거에 거대한 고래를 먹으려 했다는 뜻이에요. 과학자들은 고대 상어의 사냥 스타일을 연구하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왔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과학자들은 메갈로돈의 공격 방식이 현대의 상어 공격 방식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현대 상어들은 먹이의 가장 취약한 지점, 예를 들면 물개의 부드러운 아랫배를 향해 곧장 달려듭니다. 메갈로돈의 이빨은 독특하게도 연골의 단단한 부분을 물어뜯는 데 적당했어요. 그래서 증거에 의하면 메갈로돈은 먼저 먹이에 더 단단한 지느러미를 씹어서 헤엄쳐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에 마지막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메갈로돈의 입은 너비 3m, 길이 2.7m 정도로 사람이 이빨 하나 건드리지 않고 헤엄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메갈로돈의 입은 너무 커서 작은 차를 씹지 않고도 삼킬 수 있었습니다.
호주와 미국의 합동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메갈로돈의 무는 힘을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무시무시했어요. 현대의 백상아리의 무는 힘이 1.8톤인 반면 메갈로돈은 18.2톤의 힘으로 먹이를 쉽게 씹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메갈로돈의 무는 힘은 쉽게 강철을 뚫고 바다에 있는 다른 포식자들을 제압할 수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메갈로돈이 지금까지 존재했던 생물 중 가장 강력한 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메갈로돈의 무는 힘은 6톤의 무는 힘을 가졌던 티라노사우루스를 쉽게 제압합니다. 신기하게도 아무도 메갈로돈이 언제 어떻게 멸종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메갈로돈은 선신세 말기에 멸종되었는데 선신세는 500만 년 이상 지속된 지구 냉각 기간이었고 260만 년 전에 끝났습니다. 새로운 증거는 마지막 메갈로돈이 적어도 360만 년 전 선신세 바로 한가운데에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이론은 선신세 동안 발생한 지구의 온도 변화 때문에 이 거대한 상어들이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지구가 식으면서 세계 해양의 열대물은 더 차가운 온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모든 대형 해양동물의 3분의 1을 멸종시켰다고 믿고 있는데 이는 메갈로돈의 먹이 공급원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냥할 먹이가 많이 남지 않은 메갈로돈은 멸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메갈로돈 상어는 해안에서 가까운 바다에 새끼를 낳습니다. 얕은 바닷물은 갓 태어난 상어에게 완벽한 장소였어요. 탁 트인 바다에 잠복해 있는 더 큰 포식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었죠. 지구의 극 주변에 형성된 얼음과 해수면이 떨어지면서 새끼 상어들을 위한 공간이 파괴되었습니다. 메갈로돈 새끼들은 깊은 바닷물에서 헤엄칠 수밖에 없었고 위험한 포식자들에 노출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이론은 초신성이라고 불리는 별의 폭발이 메갈로돈의 멸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약 260만 년 전 지구에서 15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초신성이 선사시대 하늘을 밝히면서 몇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초신성이 희미해진 지 몇백 년이 지난 후 항성 폭발로 인한 우주 에너지의 입자가 지구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에너지 입자가 위험한 양의 방사선을 운반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방사선이 메갈로돈을 포함한 많은 해양 동물들의 대량 멸종을 야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입자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바닷속 수백 미터까지 뻗어나갔고 작은 생물보다 큰 생물에게 더 위험했습니다. 생물이 클수록 더 많은 방사선을 흡수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메갈로돈이 오늘날에도 살아있고 바다 깊은 곳에 숨어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메갈로돈은 온수성 종으로 깊은 바다의 차가운 물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메갈로돈의 잠재적인 먹이 대부분은 얕은 물에서 살고 있는데 이는 메갈로돈이 깊은 해수면에서 먹을 수 있는 먹이가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하죠. 간단히 말해서 메갈로돈만한 동물이 아직 살아있다면 지금쯤 이미 발견됐을 거예요. 또 한 차례 세기의 대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참가자가 링으로 들어오는군요. 메갈로돈이에요. 이 상어는 2300만 년에서 300만 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대를 통틀어 최고의 사냥꾼 칭호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참가자가 입장합니다. 던클리오스 테우스, 약 3억 5천만 년에서 3억 8천만 년 전에 살았고 그 당시 가장 큰 물고기였죠. 전 세계를 헤엄쳐 다니면서 갑옷을 쓴 듯한 머리와 강력한 턱으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여러 범주에 걸쳐 두 참가자를 비교할 거예요. 각 항목에서 승자에게 1점이 주어집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 두 바다 괴물이 마지막으로 맞붙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바다 세계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팝콘과 핫도그를 준비하세요. 이제 1라운드가 시작됩니다. 크기. 오늘날 가장 큰 백상어는 6m까지 자랍니다. 메갈로돈은 그 크기의 2배가 넘었고 15m에 달했죠. 거의 테니스 코트만큼 길었어요. 메갈로돈의 지느러미만 해도 보통 사람보다 더 컸습니다. 턱의 너비는 2m가 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도
메갈로돈 입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큰 트럭 크기의 상어 근처에는 애초에 다가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매그는 훨씬 더 컸을지도 몰라요. 고대 상어의 유일한 흔적은 이빨과 척추입니다. 그것을 통해 과학자들은 실제 크기를 추측할 뿐이에요. 자, 다음 참가자를 살펴보죠. 어떤 종의 던클리오스테우스는 길이가 1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것은 거의 9m에 달했어요. 스쿨버스 크기의 이 물고기는 당대 가장 큰 물고기 중 하나였고 많은 현대 상어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하지만 메갈로돈은 크기가 거의 2배나 되죠. 이번 라운드에서 매그가 먼저 득점을 해서 점수는 1대 0이 됩니다. 다음 범주로 넘어가죠. 바로 무게입니다. 정말 기대되죠? 무게를 달아봅시다. 가장 큰 백상어는 작은 자동차만큼 무게가 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매그는 60톤에 달하는 2대의 적재 시멘트 트럭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텅 빈 보잉 737기는 고대의 슈퍼상어보다 무게가 덜 나갑니다. 만약 매그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고 싶다면 CH-54 화물 헬리콥터가 3대는 필요할 거예요. 던클리오스테우스의 가장 무거운 부분은 머리였습니다. 거대한 뼈 때문이었죠. 그리고 길이가 0.3m 이상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대 물고기는 거의 다 큰 코끼리만큼 무게가 나갔어요. 또한 총 무게가 4톤으로 대부분의 현대 상어들보다 4배나 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메갈로돈은 던클리오스테우스보다 10배 이상 무겁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도 승자는 확실하군요. 2대 0. 다음 범주는 민첩성입니다. 매그를 위한 러닝머신 테스트를 해볼까요? 매그의 최고 속도는 시속 17km였습니다. 다소 느린 것 같지만 당연합니다. 그렇게 크고 육중한 몸을 움직이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비교를 하자면 훨씬 더 작은 현대의 백상아리는 시속 55km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인간의 최대 수영 속도는 시속 8km니까 물속에서 메갈로돈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메갈로돈은 방향을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기동성은 하늘을 나는 큰 화물기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던클리오스테우스는 머리에 무거운 갑옷을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적으로부터 완벽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영을 잘할 필요가 없었어요. 게다가 바다에서 가장 큰 물고기였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그보다 작았어요. 비교적 작은 크기, 민첩한 아래 지느러미와 강한 꼬리 덕분에 던클리오스테우스는 메갈로돈보다 더 빨랐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던이 득점합니다. 점수는 2대1로 메갈로돈이 앞서가고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제 두 선수가 서로 싸우기 위해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4라운드 전투 장비. 매그의 이빨은 거의 사람의 팔뚝만큼 길었어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이빨 중 가장 큽니다. 이빨은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서 고래의 두꺼운 피부도 뚫었습니다. 5열의 이빨을 가지고 있었고 각 열마다 약 50개의 이빨이 있어서 총 250개의 이빨이 있었죠. 계산해보세요. 매그는 또한 일생 동안 이빨을 갈았어요. 연구원들은 여전히 바다 밑바닥에서 고대 상어의 이빨을 발견합니다. 던클리오스테우스는 이빨이 하나도 없었어요. 턱은 큰 뼈 같은 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날카로웠고 기다란 칼날 모양이었습니다. 가장 멋진 사실은 이 칼날이 스스로 날카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의 턱 근육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20m초 안에 입을 벌릴 수 있었어요. 시간을 재어보세요. 그런 턱 덕분에 던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는 힘을 가진 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 힘은 미시시피 악어의 힘과 비교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강력한 무는 힘으로 던클리오스테우스는 또 1점을 얻었습니다. 점수는 2대2로 동점이 됩니다. 이제 우리 참가자 중 누가 더 인기가 많은지 살펴봅시다. 매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상어입니다. 많은 영화와 만화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의 어부들의 이야기 속에도 등장했습니다. 보트 근처에 커다란 그림자가 숨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상어를 보게 될까봐 두려워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메갈로돈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속 깊이 숨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마리아나 해구 같은 깊숙한 곳에요. 하지만 그렇게 큰 몸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먹어야 합니다. 저처럼요. 만약 이 신화가 사실이라면 분명 언젠가 수명 가까이에서 메갈로돈을 보게 되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 푹 놓으세요. 비록 던클리오스테우스가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존경받을 만합니다. 최초의 공룡 이전에 살았고 당대 가장 큰 포식자였어요. 고고학자들은 던클리오스테우스의 흔적을 처음 발견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끔찍한 물고기라고 불렀고 몇 년 후에야 과학적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비록 이번 라운드가 점수를 바꾸지는 않지만 인기상은 메갈로돈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 전투 기술입니다. 메갈로돈은 역대 최고의 사냥꾼 중 하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고대 상어의 사냥 전술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메갈로돈은 어떻게든 상대의 취약점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메갈로돈은 중요한 장기를 공격해서 적을 빠르게 무력화시켰습니다. 때때로 메갈로돈은 상대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큰 바다 생물의 지느러미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적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죠. 메그가 사용한 또 하나의 전략은 들이받기 공격이었어요. 이 거대한 상어는 고래를 들이받아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략과 전술은 메갈로돈의 가장 큰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그 당시 메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상어였습니다. 하지만 바다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생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고래요. 그리고 메그는 항상 고래를 공격할 용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던클리오스테우스의 경우 비장의 무기는 강력한 턱이었습니다. 보통 던클리오스테우스는 더 작은 동물을 향해 헤엄치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순식간에 그 큰 입을 열었어요. 그러면 먹이가 물과 함께 입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성장하면서 턱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크고 부드러운 물고기만을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단단한 것을 씹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딱딱한 껍질이 있는 바다 생물,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바다 생물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어쨌든 이번에 누가 점수를 얻게 되는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징 소리가 들리세요? 이제 두 바다 괴물이 대면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둘은 광대한 바닷속에서 서로를 마주합니다. 메갈로돈이 먼저 상대방을 알아차립니다. 던클리오스테우스의 강력한 갑옷을 향해 들이받기 공격법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점차 속도를 높입니다. 하지만 던은 몸을 피해서 충돌을 모면합니다. 메그가 돌아설 때 던클리오스테우스는 상어의 꼬리를 잡을 기회를 얻습니다. 순식간에 강력한 턱이 상어 지느러미를 뭅니다. 하지만 이 물고기의 뼈 판은 너무 짧아서 메그의 두꺼운 피부를 관통하지 못합니다. 메갈로돈은 던클리오스테우스를 몸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강력한 꼬리를 비틀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로데오처럼 보여요. 던은 강력하게 철석 한 대를 맞고 잠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메갈로돈은 이 기회를 이용해 방향을 전환합니다. 몇 초 후 이 거대한 상어는 거대한 턱을 벌리고 한 입으로 싸움을 끝냅니다. 그래서 오늘 메갈로돈은 바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냥꾼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고대 상어는 더 강한 상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채널을 고정하세요. 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레드폰의 메갈로돈은 세계의 모든 물속 생물들을 지배했던 고대 거대 상어입니다. 메그라고 부르도록 하죠. 메그는 약 350만 년 전에 멸종했지만 여전히 무섭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그가 아직도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바다를 다시 돌아다닐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죠. 자, 블루 코너의 메가 피라냐입니다. 메가 피라냐는 영어 이니셜 MP로 부르도록 하죠. MP는 강물고기입니다. 몇백만 년 전에 멸종된 물고기이고 현대 피라냐의 먼 친척이에요. MP의 미친 눈과 이빨은 어떤 어부도 물가로 뛰어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절대 배불러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고 밥을 절대 남기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라운드는 크기로부터 보겠습니다. 메갈로돈의 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유일하게 발견된 유골은
거대한 이빨 몇 개, 척추뼈 몇 개뿐입니다. 우린 실제 크기를 추측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측을 해보면 이 고대 상어는 길이가 15m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하철만큼이나 길었다는 거예요. 네, 흰 긴수염고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생생물이고 이 크기의 거의 2배나 되지만 매그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상어입니다. 다음으로 큰 건 고래상어로 보통 길이가 12m밖에 되지 않습니다. MP는 어떨까요? 별건 없어요. 연구자들은 남미에서 MP의 턱 일부와 괴물 같은 이빨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이 피라나의 몸을 모델링해 본 결과 길이가 1m에 달했을 거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민물고기치고는 정말 크군요. MP는 확실히 강의 여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매구와 크기로 다룬다면 전혀 상대가 되지 않죠. 15배나 큰 매그가 이번 라운드에서 이겼습니다. 1대0. 이제 넘어가죠. 다음 라운드는 무게입니다. 매그는 지하철만큼이나 크죠. 놀랍지만 몸무게를 들으면 더 놀라게 되실 거예요. 매그의 무게는 60톤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텅 빈 보잉 737도 40톤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모두 금속인데 말이죠. 심지어 몇몇 집은 이보다 더 가볍답니다. MP의 몸무게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MP의 친척을 바탕으로 그 무게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MP의 무게가 약 40kg이라고 가정해보죠. 아주 작긴 하지만 MP가 혼자서는 사냥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MP는 마음에 드는 걸 보면 모든 친구들을 데려옵니다. 약 100마리 정도요. SUV 2대만큼의 무게가 몰려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매그에 비하면 적은 무게죠. 매그가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 판에선 민첩성을 겨뤄볼게요. 매그는 거대한 근육 덕분에 시속 17k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속도로 매그는 물에서 편안하고 흥미로운 것들을 쫓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수상세계에서 이 정도로는 기록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덧새치의 모양은 딱 한 가지, 속도를 목적으로 특별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속도가 무려 시속 109km로 가엾은 매그보다 6배나 더 빠릅니다. 매그는 근육으로 만들어진 산처럼 강하지만 아주 빠르진 않아요. 게다가 너무 길어서 아주 빨리 회전하거나 갑자기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연구자들은 MP의 속도가 시속 24에서 40km 정도로 현대의 친척들과 거의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MP만의 동작이 있었을 거예요. MP의 모든 생활 방식은 민첩하고 빠른 동작과 관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MP는 모든 친구들과 함께 순식간에 방향을 바꾸면서 다 함께 움직입니다. 매그가 2대1로 MP를 이기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빨입니다. 다른 상어들처럼 매그는 거대한 이빨을 자랑합니다. 18cm나 되는 긴 삼각형 모양이 현존하는 가장 큰 이빨입니다. 그리고 이빨이 250개나 됐어요. 5열로 정렬되어 있는데 하나하나가 날카로웠습니다. 저희 엄마가 새로 사신 가죽 소파를 무는 것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를 알 수 있죠. 정말 거대한 턱 말이에요. 거기에 누울 수도 있고 원한다면 매그의 턱에 차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차를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면요. 매그 이빨의 악력은 정말 강해서 금속도 뚫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MP의 이빨도 매그의 이빨만큼 강합니다. 물론 좀 더 작지만 면도날처럼 날카롭죠. MP의 이빨은 일렬로 세워져 있지 않고 지그재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MP가 입을 다물 때면 날카로운 면도칼에 벽이 만들어져 이빨들은 함께 찌르게 됩니다. MP와 MP의 후손은 모든 척추동물 중에서 몸무게에 비해 가장 강한 악력을 자랑합니다. 거의 500kg에 달하는 걸 물 수 있을 정도니까요. 이번엔 동점이라고 해두죠. 매그가 3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보너스 라운드, 흥미로운 사실 시간입니다. 매그는 엄청난 영화배우로 무서운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어부는 물밑에 있는 거대한 그림자를 보게 될 때마다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배가 매그에게는 단 한 입 거리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매그가 얼마나 컸는지는 알아도 생김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신비한 바다 괴물 역할로 완벽하죠. 대부분의 상어는 소금물에 살지만 몇몇 민물 상어도 있긴 합니다. 이들은 아마존 같은 거대한 강이나 아시아 전역의 작은 호수, 강에서 삽니다. 매그의 피부는 대부분의 상어들처럼 사포 같은 질감이에요. 꼬리 방향으로 나 있는 피부에 있는 모든 작은 돌기 덕분에 매그는 물속을 미끄러지듯 헤엄치죠.
매그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모양과 색깔을 볼 수 있고 엄청난 야간 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전기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매그는 온도와 심지어 다른 동물의 전자기장 변화까지 볼 수 있습니다. MP도 꽤 무섭죠. MP는 한 끼를 몇 분 안에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남미의 어부들은 일반 피라냐도 무서워하고 있는데 MP를 마주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세요. 훌륭한 공포영화 속 슈퍼스타가 되었을 거예요. 피라냐는 물 밖으로 나올 때 개가 짖는 것 같은 아주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피라냐들이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까마귀 같은 소리를 내요. 다들 까마귀 소리 들어보셨죠? 이번엔 MP에게 점수를 주죠. 짖는 물고기라니 정말 멋지잖아요? 3대 3이에요. 자, 마지막 라운드는 사냥 기술입니다. MP부터 가죠. MP를 포함한 모든 피라냐의 기본 전술은 먹이를 포 위에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놀라운 속도와 민첩성으로 가장 민첩한 물고기도 놀라게 할 수 있죠. 어쨌든 이들은 무리를 지어 먹이를 찾기 때문에 하나를 물리친다 해도 다른 99마리들이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MP가 작은 물고기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해산물 불패를 다 먹어치울 수 있었어요. 매그는 항상 엄청난 기록을 갖고 있지만 이번엔 근육이나 큰 이빨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매그는 음식을 찾기 위해 머리를 사용합니다. 매그는 무작정 아무 식당이나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 경로를 짜고 주차할 곳과 앉을 곳을 파악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확히 식사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매그는 꼬리, 머리, 배 등 먹이의 가장 약한 곳을 파악한 후 바로 공격을 합니다. 모든 식사마다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거죠. 매그는 가끔 점심 거리를 쾅쾅 두드리며 점심을 때우는 걸 좋아하기도 합니다. 머리를 쓰는 매그에게 1점을 주죠. 매그가 4대 3으로 앞서게 됩니다. 징이 울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결로 MP에겐 마지막 기회입니다. 상어는 보통 피라냐 같은 민물에서 살지 않지만 매그는 강하니까 가능할 거예요. MP와 친구들은 바닥에 잠복해서 유유히 지나쳐가는 맛있는 먹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그는 뛰어난 시력으로 그 아래에 숨어있는 MP를 봅니다. 다이빙을 하는데 MP는 정말 빠르고 기술력이 좋네요. MP의 무리 전체가 매그의 거대한 턱을 피했어요. 매그는 돌아서서 재시도를 합니다. 함정이었어요. MP가 무리를 이끌고 돌격합니다. 이들이 매그를 포위해서 매그는 움직일 수 없어요. 하지만 매그의 피부가 MP의 이빨에 비해 너무 두껍군요. MP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친구들에게 매그의 꼬리와 지느러미를 잡으라고 했어요. 그곳의 피부는 더 얇거든요. 곤경에 빠진 매그는 안전한 소금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MP는 매그를 쫓아가지만 MP에게 매그는 너무 컸어요. 매그는 MP와 그 무리가 따라올 수 없는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MP가 최종 라운드에서 승리하며 4대 4 동점이 됐네요. 초기 연구 단계에서 과학자들은 메갈로돈을 더 크고 조금 더 위험한 버전의 백상아리로 재구성했습니다. 영화도 그 뒤를 따랐고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덧붙여서 그렇게 짜잔 27m까지 자랄 수 있는 거대한 해양 동물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메갈로돈은 보통 15에서 16.5m 사이였고 때로는 18m까지 자랐습니다. 비교하자면 볼링 레인의 길이가 18m, 스쿨버스는 약 13.5m, 그리고 사람의 평균 키는 178cm 정도예요. 그러니 메갈로돈이 상당한 크기이긴 하지만 27m는 아닙니다. 무게는 약 50에서 60톤으로 코끼리 10마리 또는 보잉 737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암컷의 경우인데 암컷은 수컷보다 거의 2배가 컸습니다. 영화와 현실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메갈로돈이 백상아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껏해야 가까운 친척 정도일 거예요. 사실 메갈로돈은 완전히 다른 상어 혈통의 마지막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메갈로돈은 평균 백상아리보다 약 3배 더 큽니다. 보다 짧은 코와 납작한 턱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찌그러진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메갈로돈의 가슴 지느러미는 백상아리보다 더 길어요. 메갈로돈은 대식가였기 때문에 그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둘 다 후각이 뛰어났기 때문에 선사시대에도 생고기 덩어리를 손에 들고 수영하러 가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건 절대 안전하지 않지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메갈로돈이 깊은 물속에 숨어있든 아니면 영원히 사라졌든
어린 사촌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또한 둘 다 큰 해양 포유류를 사냥하기 좋아했기 때문에 확실히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갈로돈이 기분이 상해서 실수로 친구를 먹어치우기 전까지는 말이죠. 모르는 일이에요. 메갈로돈과 백상아리는 사냥 스타일이 달랐어요. 백상아리는 먹이를 향해 곧장 뛰어들어 노출된 다리나 아랫배와 같은 가장 부드러운 지점을 찾는 것을 선호합니다. 메갈로돈은 지느러미와 꼬리를 겨냥했어요. 거의 3m나 되는 턱과 역사상 가장 강한 무는 힘 덕분에 메갈로돈 이빨은 거의 모든 것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고래와 같은 큰 동물의 뼈에 이빨 전체가 박혀있는 것이 발견되곤 합니다. 수영을 위해 사용하는 주요 부위를 공격당하면 불쌍한 바다동물은 무방비 상태로 도망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고래는 메갈로돈 식단의 작은 일부였을 뿐입니다. 바다표범, 바다소, 오징어, 돌고래, 다른 상어들, 그리고 아마도 입안으로 헤엄쳐 들어오는 작은 물고기 무리도 마다하지 않았을 거예요. 푸짐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 후에 맛있는 간식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심지어 두꺼운 껍질이 있었던 거대한 거북이들조차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메갈로돈은 아마도 매일 거북이 사냥을 엄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식단이 정말 다양했고 양도 많았어요. 메갈로돈은 매일 약 1130kg의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 바다를 지배한 것은 당연해요. 오열로 약 300개의 이빨이 있었는데 그 날카로운 이빨은 길이가 18cm까지 자랄 수 있었습니다. 메갈로돈이라는 이름도 거대한 이빨을 의미합니다. 혹시 오소돈시아라는 사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건 삐뚤어진 이빨 혹은 깊은 주머니를 뜻합니다. 그런데 메갈로돈은 평생 수천 개의 이빨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들의 치아는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안에 새 이빨이 났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 없이 사냥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현대 상어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이빨이 손상되거나 다른 이빨을 대신합니다. 메갈로돈에 빠진 이빨은 과학자들이 메갈로돈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도움을 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메갈로돈의 이빨은 전 세계에서 발견됩니다. 네, 메갈로돈은 세계 곳곳을 여행했어요. 모든 대양에서 살았는데 메갈로돈의 화석은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글쎄요, 너무 추워서일까요? 메갈로돈의 골격은 뼈가 아닌 연골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빨은 메갈로돈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메갈로돈 이빨은 과학자들이 많은 것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메갈로돈의 크기를 포함해서요. 현대 상어의 경우에도 과학자들은 이빨의 크기 하나만 보고 크기를 가늠하는데 메갈로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메갈로돈은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생물 중에서 가장 강한 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갈로돈과 티렉스 사이의 결투를 보는 것은 분명 재미있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6천만 전에 공룡이 멸종했기 때문에 서로 친구가 될 기회를 놓쳤습니다. 반면에 매그는 2300만 년에서 250만 년 전 바다와 해양의 모든 생물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요즘 메갈로돈은 어디에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플로리다, 하와이, 브라질, 남아프리카 또는 다른 열대 낙원들 같은 현대 상어들이 사는 곳을 좋아할 거예요.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아요. 메갈로돈, 나도 거기 데려가 줄래? 메갈로돈 자체는 심각한 경쟁 상대나 천적은 없었지만 새끼 갈로돈들은 너무 약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포식자가 새끼를 키우기 위해 강한 물살이 없는 따뜻하고 얕은 물을 선택해야 했던 거죠. 그건 그렇고 새끼 메갈로돈은 길이가 2m 정도였습니다. 결코 작지 않았어요. 과학자들은 실제로 성장기 메갈로돈의 이빨 중 일부를 발견했는데 메갈로돈이 새끼를 양육하던 곳은 파나마 해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000만 년 된 것이었어요. 자, 메갈로돈의 잠재적인 라이벌 중 하나를 만날 시간입니다. 강력한 향유고래예요. 13.5에서 18m 길이로 크기는 확실히 대적할 만했어요. 현대의 향유고래는 그렇게 큰 이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 1300만 년 전에 살았던 그들의 조상은 이빨이 많았어요. 발견된 가장 큰 이빨은 폭 12.7cm, 길이 35.5cm였어요. 이건 제일 큰 탄산음료 병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재미있는 전투가 됐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거대한 해양 포식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다를 누비던 흥미로운 고대 동물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사실 상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 중 하나입니다. 곤충, 포유류, 공룡보다 더 오래됐고 심지어 나무보다도 더 오래됐어요. 대멸종 사건으로 지구상의 대부분의 생명체가 멸종됐고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 표면에 떨어졌고 대륙이 갈라졌고 다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상어는 그 자리에서 생존하며 끈기 있게 버텼고 외부 세계와 접촉 없이 그냥 그렇게 탈 없이 살아남았어요. 가시상어는 사실 턱을 가진 최초의 동물 중 하나였어요. 턱이 별로 쓸모가 있지는 않았지만요. 길이가 30.5cm밖에 되지 않았어요. 메갈로돈은 신경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상어도 아니었고 그냥 상어처럼 생겼을 뿐이었어요. 만약 뱀장어와 상어의 조합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했다면 여기 있습니다. 뱀장어 상어는 민물을 선호했고 길이가 1m에 달했고 약 2억 년 전에 멸종했습니다. 약 2억 3천만 년 전에 공룡이 나타났으니 뱀장어 상어는 아마도 공룡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뷔페를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불행히도 공룡들은 뱀장어 상어를 디저트거리로 착각했지만요. 자, 이 포식자가 아직까지 살아있었다면 해변 모래사장에서 사람들의 비명을 자아냈을 거예요. 긴수 상어입니다. 거의 500개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달린 거대한 입 때문에 긴수 칼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이 괴물상어의 취미 중 하나는 큰 거북들을 사냥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상어들은 거북이들을 괴롭히는 거죠? 가위이빨 상어, 무시무시한 이름이죠. 이 상어는 약 3억 년 전에 살았으며 이상한 모양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이상한 부분은 주둥이였어요. 이 상어는 낡고 다른 이빨이 빠지지 않고 그 뒤에 새로운 이빨이 계속해서 자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쪽에 있는 이빨들이 앞으로 밀려나갔고 나이가 들면서 그 상어는 정말 이상한 가위 이빨을 갖게 되었어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 이유를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치아 교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메갈로돈의 오랜 통치 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유일한 고대 포식자 상어는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칼이라고 부를게요. 불행히도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몇몇 연구에 따르면 칼이 12.7cm 이상의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한 아마도 6m 길이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뜻해요. 좀 더 많은 이빨이 몇 개만 더 남아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랬더라면 메갈로돈과 함께 영화에 등장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안타깝네요. 영화 배우가 될 수 있었는데 말이죠.